주화를 바치면 빵을 얻을 수 있다. 세금을 바치면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노동을 바치면 보수를 얻을 수 있다. 그럼 대체 무엇을 바쳐야 이 세계의 전부를 알 수 있단 말인가? 이곳은 15세기 유럽의 어느 왕국, 비츠크시 3개, 마주르시 2개, 볼란스키시 4개. 그거 아십니까? 손톱이 뽑히면 제일 곤란한 게 무엇인지? 물건을 들 수 없게 되는 일이지. 손톱이 없으면 힘을 줄 수 없으니. 오, 역시 학자님 박식하시네요. 그럼 시교의 교리를 거스르는 이단사상, 이를 연구한 자료들 어디에 숨겼습니까? 학자님의 손톱을 펜치로 붙잡는 남자 어디죠? 아무래도 말해줄 생각은 없나 본데요. 너희 같은 놈들이 진리를 지배할 순 없다. 어라, 혹시 정신력이 강한 편인가요? 큰일이네. 뽑는데 시간 좀 걸리겠는걸. 겨우 10개다. 얼른 끝내!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보여준 것은 수북하게 쌓여있는 손톱들. 네그릿이 68개입니다. 손톱은 또 잘하니까요. 자, 여러분, 문제를 내겠다. 우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요! 선생님, 저요! 오, 그래. 코안스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를 거예요. 하하하. 맞았어. 하지만 좀 추상적이군. 다른 사람은 이때 손을 번쩍 드는 소년. 좋아, 라파우. 우주의 중심은 당연히 지구입니다. 근거는 몇 가지가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르기를 무거운 물체는 아래로 떨어진다. 지상에서 물건이 항상 낙하하는 건 지구가 우주에서 가장 낮은 지점, 중심에 있기 때문이죠. 맞았어. 훌륭하다, 내 아들아. 영광입니다, 의부님. 이번엔 라파우가 대학에 합격했단다. 라파우, 대학에서 뭘 전공하겠느냐? 물론 신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신학은 모든 학문의 정점이고 뭐 주님의 은독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소년인 라파우는 학우들과 의부님이기도 한 선생님께 찬사를 들으면서 제자리에 앉게 됩니다. 세상살이 별거 없네. 무척 미안한 일이지만 이 세상은 바보 천치다. 내 신조는 합리적으로 살자다. 사랑 따위로 대표되는 공허한 감정이나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세상살이는 쾌적해진다. 합리적인 것은 늘 아름다운 법이다. 이야, 대단한 걸, 라파우군. 정말 자랑스럽다. 헤이, 내가 뭘. 그야말로 천재잖아. 아니야. 현자는 무슨. 아니지, 아예 신이겠다. 장내의 모든 사람이 침묵하고. 신?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어요. 발언을 철회하세요. 네, 철회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세상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굳이 하지는 않는 법이죠. 아 참, 라파우, 부탁이 있는데 그건 성편이? 아직도 천체관측을? 라파우는 천체관측이 취미인가 보네요. 네! 어젯밤은 처음으로 6등선까지 관측했는데 흥미진진했어요. 그랬구나. 그거 그만둬라. 옳지. 그리고 내일 내 지인인 후베르트 씨를 데려왔으면 좋겠구나. 후베르트 씨라면 이란자로 붙잡혀 계셨죠. 금지된 연구 때문이었나요? 데려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회계했으니 석방 될 거야. 라파우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그가 사랑이 맞았는 하늘. 예전에는 하늘의 움직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뜯어보니까 궤도는 제멋대로의 별은 흩어졌을 뿐. 그는 그가 사랑하는 합리성을 근거로 더 이상 천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다음날 후베르트를 맞이하러 간 라파우. 그 난판 관측 기록인가? 훌륭하군. 6등선까지 보다니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 그냥 그건 휘갈긴 거라. 집에도 꼼꼼하게 정수해둔 게 있어요. 정말인가? 꼭 보고 싶군. 이걸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겠어. 예, 물론. 연구요? 연구는 그만두셨잖아요. 나는 학자다. 누가 뭐래도 연구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 갑자기 라파우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후베르트. 연구에는 관측이 필요하다. 나는 시력이 약해지고 말았지. 이단자는 2번 잡히면 사형이다. 그 다음은 없어. 나는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돌아왔다. 그걸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거야. 미안하지만 거부하면 죽이겠다. 방해해도 죽인다. 아무튼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 후베르트의 협박, 아니 명령에 의해 라파우는 그의 연구를 위한 관측용 눈이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즉시 후베르트를 밀고 하려던 라파우도 좋은 관측지가 있다. 깜짝 놀랄걸? 내일 가르쳐주지. 끝내준다. 오길 잘했어.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다니. 관장하네요. 이 관측 기록 어디에 쓰실 건가요? 그 금지된 연구란 게 뭐죠? 자네는 우주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네,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천체는 그 주위를 복잡하게 돌고 있죠. 그럼 그걸 그려봐라. 라파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려낸 천구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해하긴 하지만 이 정도 진리야 1000년 전에 토톨레마이어스가 발견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구는 특별하니까 주님이 우주의 중심에 지구를 주셨을 것 같지만요. 그래, 그럼 그 진리는 아름다운가? 이 우주는 아름다운가? 잠깐 말을 잊은 라파우. 아름답다는 건 개인의 감각적 반응이에요. 학술적 지실과는 관계없다고요. 답은 피하고 있군. 자네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나? 좀 번잡한 감은 있죠. 이 우주관에서는 각각의 행성이 개별적으로 계산됩니다. 공동의 질서를 지니지 않고 제각각이라 혼돈스러운 움직임,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그런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리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건 유감이지만 애초에 우주 전체를 나타낼 하나의 질서가 존재할 리가 없죠. 그러나 그런 점을 문제시해봐야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큰 문제지. 나는 아름답지 못한 우주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럼 만약 태양도 별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래도 그런 과정이 성립할까요? 성립한다. 그럼 지금 우리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뭐죠? 지구다. 지구라니 그럴 리... 지구? 그곳에선 태양은 정지해 있고 제각각이던 행성은 연쇄되어 움직이며 우주는 하나의 질서로 통합되며 상식은 뒤집히고 시교는 격앙하며 아름다움과 이치가 합치한다. 이것이 나의 연구다.
어디 보자. 이걸 지동설이라고 불러볼까? 세상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듣고 온 라파오는 그놈의 개소리는 잊고 잠에 들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찜찜한 생각이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연쇄되어 조화를 이룬다? 온 우주가 하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 죄다 거짓말이야. 행성은 제각각이라고. 그래, 그렇고 말고 저렇게 거대한 하늘이 한 가지 발상에 의해 이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면 이 이론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후베르트 씨는 어째서 위험을 무릅쓰고 천국을 버리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신을 부정하고 싶은 건가요? 반대다. 신을 믿으니까 하는 거지. 사람은 모두 현세는 추하고 탐욕스럽고 더러우며 천국은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말하지. 하지만 나는 그런 소리 인정 못해. 신이 만든 이 세계는 분명 무엇보다도 아름답다. 그것을 알려면 맹신도 금전도 지위도 필요 없어. 오직 시성을 갖추고 작은 머리뼈 속에서 신의 위협을 이해해낸다. 그러므로 나는 성서가니 자연을 읽는 거다. 관측은 오늘로 끝이다. 네? 혼자서 계속할 방법을 발견했다. 그럼 저는 내일부터 뭘... 글쎄, 그건 자네 차유지. 하지만 천문을 연구하기에 자신을 위해. 후베르트의 짧은 연구. 그렇게 후베르트와 헤어진 이후 그의 집 앞에 불청객이 찾아듭니다. 아, 자네가 라파오군? 나는 2단 신문관 노바크야. 후베르트 씨의 회개 후 동향을 듣고 싶어서 말인데 그 외에 2단은 두 번째 잡히면 무조건 사형이니까. 게다가 숨겨준 협력자도 중죄에 해당하지. 나도 일이 늘어나니까 다 같이 불행해져. 근데 말야, 이거 뭐지? 자네 서가에서 발견한 건데 아직 포토츠키에 씨한테 말은 안 했지만 2단 연구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쓰여있더군. 이게 뭘까? 이거 뭐야? 그건 내 물건이다. 뒤에서 나타난 후베르트. 거기에 감춰두면 찾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들켰으니 어쩔 수 없군. 아, 이런 그랬군요. 하지만 후베르트 씨,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알고 있습니까? 그 발언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할지? 솔직히 말해보시죠. 이게 정말 당신 물건입니까? 물론 내 물건이다. 되게야말로 냉정해지는 게 좋겠군. 이런 어린애가 내 연구를 도울 수 있다는 소린가? 그것도 그렇네요. 미안하네 라파오군. 그럼 후베르트를 연행해라. 잠깐만요, 이렇게 갑자기? 아 참, 그렇지. 여기 온 건 자네에게 이걸 주고 싶어서다. 라파오의 손에 쥐어지는 지구 목걸이. 후베르트 씨 정말로 가시는 건가요? 할 일이 남았다면서요. 방금 맞췄네. 후베르트 씨는 불에 타 죽었지만 그에게서 건네받은 행성 목걸이를 보던 라파오. 그것이 어떤 장소를 암시함을 알아챈 라파오는 그 장소로 향하게 되고, 여기 있는 서류는 내 인생을 바친 지동설의 모든 것이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이 자료를 불태워주길 바란다. 그 편지를 읽은 라파오는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라파오의 졸업날. 지금까지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앞으로 만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가호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천문학을 전공할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 세상은 바보 천치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천머리에 내가 써있었다. 진정한 나는 청렴하지도 총명하지도 겸허하지도 유력하지도 않고 무례하고 오만하며 경솔하고 무력한즉 그리하여 지금부터 지구로 움직일 것이다. 라파오는 과연 지구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에 대한 오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듯이 실제로 지동설은 저런 식으로 종교 박해를 당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 나오는 고증은 굳이 따지면 설정 오류에 가깝죠. 다만 이 작품이 지동설을 소재로 한 것은 작품의 키워드를 녹이는데 너무나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지적하고 들지 맙시다. 실제로 작품의 막바지쯤 가면 이것들을 커버치는 부분도 있고 말이죠. 작품의 키워드를 크게 정리하자면 아름다움, 역사, 그리고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리뷰도 이 흐름대로 진행될 거예요. 왜 종교 특집에 들어가 있는데 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나요? 그럼 그 부분부터 이야기해봅시다.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그냥 지구 운동이라고 줄여 부를게요. 지구 운동에서의 메인 빌런이 시교, 누가 봐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그런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과 합리주의가 미개한 종교인들의 마녀사냥을 이겨내고 끝내 승리하는 작품처럼요. 그런데 이 작품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15세기라는 시대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신을 거부하는 존재는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천동설을 주장하는 빌런 측이나 지동설을 연구하는 측이나 둘 다 신을 믿는 사람이고 신을 믿는 방법만이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실제 역사와 유사하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지동설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사제 출신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빌런 측의 신을 믿는 방법과 지동설 측의 신을 믿는 방법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란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노시스라는 것을 아시나요?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란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좀 어려우니까 적당히 두고 이 작품의 초반부 라파오의 이야기에서도 나오듯이 지구는 가장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인간이 잠깐 왔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하늘과 달리 그다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라는 사고관이 깊게 퍼져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의 기독교는 영지주의를 배척하긴 하지만 약간 비슷한 냄새를 풍기는 것도 많아요. 이원론적인 영역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주인공인 라파오도 세상의 일관된 법칙과 궤도의 아름다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지만 2부 주인공인 오클지의 이야기가 이 주제의식을 가장 잘 전달합니다. 오클지는 어린 시절 목사에게 들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오물이 떨어지는 궁창이요, 인간들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지구란 더러운 곳에서 죄를 씻고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별들의 반짝거림이 아름다운 하늘에서 더러운 지구를 감시하는 눈빛처럼 보여서 어린 시절엔 좋아하던 밤하늘 관측을 더 이상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이죠. 그는 이 사고관이 너무 큰 영향을 준 나머지 어차피 지구에서의 모든 삶은 천국에서의 발판에 불과하고 지구의 모든 것은 죄악에 불과하니 빨리 떠나고만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같은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죠. 하지만 1부의 라파우도 그렇고 2부의 오클지도 그러하듯 지동서를 만난 이후부터 그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라파우는 합리적인 것이 아름답다라는 신념을 가졌으나 도대체 왜 이 우주, 천고는 일관적인 법칙이 없으며 별들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가에 대해서 내심 불만이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이론을 마주한 이후부터 자신이 바라보는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버릴 정도의 감동을 받게 되었고 오클지 역시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지동설이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 특히 자신과 함께 검투사 일을 하던 글라스가 지금은 죽은 아내와 딸을 만나게 해준 이 지구란 곳을 아끼고 싶었는데 지동설을 알고 나서부터 이 지구도 신의 위대한 법칙에 포함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죽음을 전혀 두렵지 않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클지는 주변 인물들이 느낀 감동을 생각하며 그가 사랑하던 밤하늘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단으로 묶이고 죽을 위기에 처해도 그가 다시 본 하늘은 아름답습니다.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면서 대충 느끼셨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싹 다 죽습니다. 15세기 인물들이니까 뭐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단 한 명도 외부에 우리가 보기에 객관적인 성공을 하고 죽은 사람 없이 천수를 누리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이 이 작품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죽습니다. 자살을 하든 이단 신문관이 잡혀 죽든 자폭을 하든 칼에 찔려 죽든 뭐가 됐든 이 작품의 캐릭터들은 사망하죠. 이 리뷰의 초반부에서도 말했다시피 이 작품은 명백한 설정 오류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이단 신문관이 지동서를 박해하지 않았다고요. 이 부분은 설정 오류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도한 설정 오류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전부 지동서를 퍼뜨리는 데 실패하고 약간의 영향을 남긴 채 이후의 등장인물들에게 배턴을 넘겨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노바크가 워낙 극성인 이단 신문관이라서 그들의 처형과 기록을 싹 다 비공개로 만들었고 노바크 스스로도 자신이 존재했다는 기록을 모종의 이유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밝혀지는 반전은 이 모든 것이 설정 오류가 아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삶이 어떻게 역사에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라파우가 태우지 않은 상자는 오클지와 바디니에게 이어지고 오클지와 바디니가 처형되기 전에 만난 요렌타라는 소녀에게 그의 의지는 이어지고 요렌타가 자폭하기 전에 만난 두라카에게 그의 의지가 이어지며 두라카가 의도한 지동설 출판 계획은 실패하지만 그 이전부터 쭉 내려오던 문구인 지동설로 인해 얻은 돈의 10%는 포트치키 씨에게 전달한다라는 문구가 남고 책은 출판되지 않지만 10%의 권리서만 포트치키가 살던 집에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 전달되며 포트치키는 죽고 없어졌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던 한 남자에게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라는 예정된 제목만이 전달되고 그것이 그의 뇌를 때리게 됩니다. 이 남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역사에 존재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인물은 아니지만 코페르니쿠스가 영향을 받은 학자입니다. 우리들의 교과서에는 우리가 아는 역사에는 코페르니쿠스라는 단 하나의 천재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디어에 영향을 준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몸부림이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역사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주된 주제의식 중 하나라는 것이죠. 아이작 뉴턴의 명언 중에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섰기에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죠. 그 말은 뉴턴 이전의 위인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역사의 거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처럼 느껴지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달리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꿈틀거리는 그 모든 인간들이 거인이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핵심은 인간 찬가입니다. 감동을 받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누가 뭐래도 스스로 결정하고 신념을 따라가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품의 메인 빌런으로 보이는 노바크도 막바지엔 그렇게 묘사됩니다. 이 사람 역시 역사 속 하나의 사람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실제로 지구는 돌죠. 이건 관측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사람이 지구를 움직였다고 표현합니다. 엄밀하게 인간이 한 건 지구를 움직인 게 아니라 움직이는 지구를 발견한 것이지만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면 됩니다. 만약 노바크와 같은 사람들이 움직임이 다른 사람보다 강했다면 노바크는 지구를 멈춘 사람이 될 겁니다.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인간들이 모두 그렇게 믿는다면 그런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자신들의 직감과 믿음을 따라가면서 서로 싸우고 핍박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인간의 모든 생명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게 이 작품의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죠. 이 부분을 훌륭하게 표현해낸 장면이 있는데요. 두라카와 슈미트라는 등장인물이 잠깐 논박을 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라카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슈미트는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이 신이라는 입장이죠. 그 둘의 견해는 전혀 좁혀질 생각이 없고 슈미트는 그냥 해결책으로 동전 던지기를 제안합니다. 그냥 신에게 맡기자는 얘기죠. 그리고 동전 던지기의 결과는 슈미트의 편을 들었습니다. 역시 신도 지 좋다는 사람 편 들어주나봐요. 아무튼 대충 넘어가고 뒷부분에서 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슈미트는 모두 중구난방으로 도망쳐서 랜덤하게 몇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을 제안하고 두라카는 모든 영향을 한 사람에게 그것도 자신에게 집중해서 선택된 한 사람이 살아남자고 제안하죠. 이건 역시 촉각을 다투는 일이었기 때문에 슈미트는 동전 던지기를 제안합니다. 두라카는 수긍하고 이번에도 슈미트의 승리군요. 신은 슈미트의 편을 들어주나 봅니다. 두라카 역시 그 운명을 받아들이려 했던 찰나 아니 네가 도망쳐라.
슈미트가 자신의 판단으로 동전을 뒤집어버립니다. 이 장면은 제가 굳이 평을 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의도를 느끼실 수 있겠죠. 제가 굳이 추악의 이야기를 더 달진 않겠습니다. 제가 표현하려면 5줄이 넘을 이야기를 단 한 컷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운명은 수많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는 기록에 남을 만큼 대단한 사람도 있고 그다지 인상 깊지는 않아 기록에 남지 않은 사람들도, 혹은 기록이 의도적으로 없어지게 된 사람들도 있겠죠. 이 작품에서는 지동설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고 위대한 의도를 품고 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작품에 나오는 노숙자처럼 이용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자기 삶 살다 보니까 우연히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었죠. 오늘은 밤하늘을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꼭 밤하늘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별이 수놓은 여러분의 세상, 지구를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선대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미래에 살아갈 사람들이 움직이는 지구를 말입니다. 감동이 사람을 움직였고 사람이 지구를 움직였다.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리뷰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